니 거기 먹고. 아 이거 저 덩덩그리븐이다. 덩덩그리븐. 1980년대 초반, 세상은 이미 8비트의 전설 Z80이 장악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보다 앞선 가성비 하나로 조용히 반란을 준비하며 애플과 닌텐도의 심장이 된 괴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일로그의 Z80은 8비트 시대를 풍미한 명작 CPU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가지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죠. 먼저 이 한계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처리 과정과 클럭 사이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CPU는 먼저 사용자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램에 저장된 명령어를 CPU로 가져옵니다. 이 가져온 데이터는 CPU 내부의 명령어 레지스터 IR이라는 도마에 보관하죠. CPU는 0과 1의 조합으로 이진수 체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램에는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램에서 특정 값을 가져왔을 때 이게 실행해야 할 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산에 쓰일 숫자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CPU가 읽을 수 있도록 해독합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가 만약 더하기라면 산술 연산장치 ARU에 시동을 걸고 해석 결과가 데이터 전송이라면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로 버스를 엽니다. 따라서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의 순으로 명령어 처리 과정이 반복되면서 컴퓨터가 작동됩니다. 여기서 이 한 단계를 처리하기 위해 CPU가 쪼개어 사용하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를 바로 클럭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Z80은 클럭 속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클럭 사이클이 상당히 많았죠. 가장 간단한 명령어도 최소 4클럭이 소요되었지만 MOS의 6502는 단 2클럭 만에 명령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 클럭 대비 실질 성능은 6502가 우세한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리고 CPU는 연산장치지만 내부에 작은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레지스터라고 하죠. 하지만 굉장히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와 비교하면 포스트잇 한 장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자일로그의 Z80의 경우 주요 레지스터는 22개 정도입니다. 물론 내부 특수 레지스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고요. MOS의 6502에서는 6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에는 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주방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장병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할 거예요. Z80 조리병은 주머니가 22개예요. 이 주머니에는 요리에 필요한 소금, 후추, 칼, 가위, 온도계, 스마트폰으로 총 22개의 재료가 들어가 있죠. 요리를 하다 간을 맞출 때 주방 선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금이 필요하면 주머니에서 꺼내 간을 맞추면 되죠. 하지만 주머니가 너무 많다 보니 소금이 몇 번 주머니에 있는지 손을 더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주머니에 없는 식재료를 가져오려면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브라보 포대, 오색알과 긴롤배, 일병, 냉장고에서 양파 가져옵니다. 라고 길게 읊어야 됐죠. 그럼 시간이 꽤 소요되죠. 반면 6502 조리병은 주머니가 6개밖에 없어요. 소금, 후추, 칼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방의 설계가 기가 막힙니다. 요리대 바로 밑에 256개의 작은 사이즈로 나뉜 바구니가 있어요. 이 바구니는 제로 페이지라고 하는 바구니인데요. 칸 번호만 외치면 바로 발밑 바구니에서 설탕이 튀어나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과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멀리 있는 냉장고는 주소가 길어서 부르기 힘들지만 이 바구니는 1번 칸, 2번 칸 하고 짧게만 불러도 즉시 내용물을 바꿀 수 있죠. 이건 주머니가 적어도 불편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메모리에서 아주 간단한 더하기나 비교 연산을 수행할 때는 6502가 압승했지만 수백 바이트의 데이터를 옮겨 처리하거나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을 이어나가야 할 때는 Z80이 훨씬 유리하죠.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로 CPU 내부에 레지스터를 만드는 건 상당히 비싼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6502는 실용성을 챙기고 저렴한 금액으로 Z80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두 CPU는 어셈블리어를 배우는 맛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Z80은 레지스터 중심으로 레지스터가 많고 명령어도 풍부했죠. 하드웨어 스펙을 하나하나 제어하는 느낌이 강해 기계를 배우는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6502는 메모리 중심이에요. 레지스터가 적은 대신 메모리의 첫 256바이트를 레지스터처럼 쓰는 제로 페이지 방식이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멀하고 효율적이지만 Z80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답답하다는 인식을 주기도 했죠.
당시 금액을 비교하자면 인텔 8080이나 자일로그 Z80 그리고 모토로라 6800이 100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일 때 6502는 단돈 25달러에 출시되어 압도적인 저단가로 가장 싼 값에 넣을 수 있는 고성능 8비트 칩이라는 지위를 굳혔습니다. 이때 생겨난 엄청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1976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휴렛 패커드 계산기 설계부서에서 낮에는 유능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개인용 컴퓨터의 혁명을 준비하던 이중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여기서 소개된 휴렛 패커드는 현재 HP입니다. 워즈니악은 여가 시간에도 회사에 남아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시회도 다녔었죠. 이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웨스콘 전시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MOS 테크놀로지 부스에서 6502 CPU를 발견했죠. 가격이 기존 칩의 10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원래는 모토로라 6800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지만 단가의 차이로 이 저렴한 칩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계도를 완성했고 이걸 HP 경영진에게 5번이나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HP는 과학용 계산기나 정밀 측정 장비 그리고 거대 기업용 미니 컴퓨터를 만드는 하이엔드 기술 기업이었는데 워즈니악이 가져온 물건은 TV에 연결해서 글자를 띄우는 가정에서나 쓸 법한 장난감으로 보여서였죠.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용 컴퓨터라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HP는 정부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그리고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가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일종의 모험이자 자산 낭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도 워즈니악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때 워즈니악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공간이 좁고 이웃 소음 문제나 납땜을 하면 화재 위험 때문에 정밀한 하드웨어 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5살 차이의 동네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고지도 있어 여기서는 무거운 장비를 들여놓고 밤새 작업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 동생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생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이걸 단순한 취미가 아닌 비즈니스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본부로 삼아 부품 수급을 관리하고 워즈니악이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양 부모님도 아들의 사업을 응원하면서 차고를 기꺼이 내주었고 심지어 잡스의 어머니는 몰려드는 엔지니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사실상 애플의 첫 번째 복지 담당자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잠깐의 여담으로 실리콘밸리에는 차고 문화가 있었는데요. 차고에서 시작해 성공한다는 전설적인 선례도 있었습니다. 워즈니악이 근무했던 휴렛 패커드 역시 1939년 팔로알토의 한 차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신화처럼 내려오는 애플의 차고 이야기는 잡스가 비즈니스 발판으로 활용한 공간이었고 실제 설계와 대부분의 납땜 작업은 워즈니악의 HP 사무실이나 본인의 아파트 방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훗날 워즈니악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Well, I went to Hewlett-Packard and said, look, we can make a product. But he couldn't quite justify the use of the resources or that there wouldn't be technical problems or maintenance problems or support problems. And he said it was sort of the right thing for an outside company. HP's legal department did a nice little 3-day scan of all the divisions. Came back and said nobody at HP is interested, so here's a legal release. It was really odd because after getting the Apple I going, and I saw this project start up and it had 14 people on it. It was called Capricorn. And I was selling Apple I's by then, but my interest in life was no longer calculators, it was computers. I went to the lab manager, it was a new lab manager. And I said, I want to work on your computer project. And I'll do anything. Just because I've done a computer, I don't have to be the central guy. Which was one of the few very negative things that was sort of in a sense wrong that I ever saw at Hewlett-Packard. When an engineer is dissatisfied with what they're working on, wants to work in a different area, they should go there for their own growth potential. So I was turned down there, and I was also turned down at Hewlett-Packard Labs on a project that was going to be a little basic computer because I didn't have enough education. So I struck out 3 times at Hewlett-Packard and had to do it on my own. 나는 HP를 사용했고 내가 만든 것은 그들이 가져가길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건 HP 제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엔지니어를 위한 장비를 만들지 일반인을 위한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만들어낸 애플은 현재 전 세계를 아우르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의 반응이 좋다면 애플은 다음 컨텐츠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02 CPU를 활용해 대박을 터뜨린 회사는 애플 말고도 또 있습니다. 1983년 닌텐도의 페미컴이죠. 당시 닌텐도에서는 열심히 화투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라는 상품은 한 번 사면 오래 쓰고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게 되면서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운이 좋게도 심심풀이로 만들었던 집게 장난감이 대히트를 치게 되면서 회사의 정체성을 오락으로 재정의하게 되었고, 장난감 총도 만들고 TV와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비디오 게임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반도체 기반의 게임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게 되죠. 닌텐도에서는 저렴하면서도 그래픽과 사운드 처리에 효율적인 칩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때 MOS의 6502 CPU는 칩 크기가 작아 단가가 저렴했고 메모리 접근이 빨라 게임 로직 구현하기에도 최적이었죠. 게다가 페미컴이 전 세계적으로 6,100만 대가 팔려나가면서 수많은 개발자가 6502 어셈블리어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혁명은 의외로 거창한 곳이 아닌 $25짜리 작은 칩 하나와 누군가의 좁은 아파트방, 그리고 동생의 집 차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HP는 워즈니악의 제안을 5번이나 거절했지만 그 거절 덕분에 우리는 애플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고, 화투를 만들던 닌텐도는 650이라는 도구를 만나 게임 산업의 전설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화려한 IT 세상의 밑바닥에는 이처럼 효율과 실용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502의 기운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비상하는 닌텐도의 초기 잔혹사를 다뤄보겠습니다.